됐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 박수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CJK 장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RO 시스템 전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RO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SDI 15의 문에 대해서는 뭐 5 하는데 보통 추천하는 것은 3 이하를 추천하죠. 그 다음에 파울링 인덱스라든가 오일, TOC, COD, 프리크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배웠던 같이 이렇게 살펴봤던 스케일 OM 중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카 스케일 같은 경우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고요. 칼슘 포스페이트라든가 칼슘 설페이트 같은 경우, 그다음에 칼슘 카보네이트, 현미경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형태로다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칼슘 카보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래도 화학세정으로 잘 되지만은 이런 칼슘 설페이트나 실리카 같은 경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 처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스케일 파울링에서 RO 멤브레인의 그 운전 특성을 보게 되면은 염 제거율이 이 스케일이 발생한 시점을 해서 염 제거율이 갑자기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여과 수량도 떨어지고 그때 스케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델타피가 올라가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되게 되면은 스케일 파울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 파울링은 앞에서 전 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면 다시 한번 이게 짚고 넘어가게 되면 스케일 원리 물질이 이제 그 RO 표면에 이제 과농축되는 농축돼서 스케일이 이제 석출되고 파울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회수율이 증가하는 경우, 특히 회수율이 높은 경우에 이런 스케일 형성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스케일 방지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RO막이 비성장적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뭐 콜로이달성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거와 같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압력 용기로부터 농축 수량이 설계치보다 낮은 경우, 이 얘기는 앞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멤브레인의 브라인 사이드 쪽에 일정 유량을 흘려줘야 되는데 그 분이 흘려주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스케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유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실하고는 실이 적정히 설치가 되지 않아서 RO 멤브레인 내부에서 바이패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위에 같이 그 브라인 사이드 쪽의 수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 파울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뱅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퍼스트, 세컨 이제 뭐 이렇게 써도 이렇게 나가지만 두 번째 쪽에 RO 그 모듈이 있는 쪽 부분들에서 스케일 발생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카보네이트 스케일을 제외하고는 약품 세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요새는 세정제가 좀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와서 그래도 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CaSO4라든가 BaSO4 뭐 이런 부분, 실리카 같은 경우가 세정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이달성 파티클, 그러니까 파티클에 대한 어떤 파울링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도 보통 우리가 이 콜라이달 파울링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처리수를 가지고 SDI를 실턴트 인덱스를 보통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분 SDI가 5 이하가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은 원활한 운전을 위해서는 SDI가 3 이하로다가 보통 추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콜라이달 감지 자료로서 이제 그 지표로서는 탁도라든가 SDI라든가 그 다음에 MFI, 그러니까 Modified Fouling Index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 1 미만의 MFI 값은 약 3 미만의 SDI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SDI 15에 3 이하하고 그 파울링 인덱스가 1 미만인 경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I의 구성은, SDI 장치의 구성은 보통 앞에 이제 니들 발브가 있고 프레저 레귤레이터가 있고 프레저 게이지가 있고 필터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필터 홀더는 47mm 다이아의 멤브레인 필터 홀더를 소개해야 되고
0.45 마이크론 47mm 다이아의 그 멤브레인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레저는 보통 2바를 하기 때문에 1에서 5바 정도 프레저 레귤레이터를 하고 이 앞쪽에는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니들 바블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근데 요새는 이러한 것도 SDI가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SDI 측정 절차를 보게 되면은 앞 그림에서 이제 조립하는 그 압력 조절기가 보통 한 2.1와 30 psi를 이제 설정을 하고 멤브레인 필터 지지대 위에 멤브레인을 필터를 이제 놓고 그다음에 오링 상태가 양호한지 잘 오링을 잘 살핀 뒤에 약간 느슨하게 해서 에어를 배출을 하게 됩니다. 공기가 있게 되면은 멤브레인 자체에 이제 그 에어 기포 때문에 특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열고 이제 이렇게 배출을 하고 나서 필터 홀더를 이제 쪼여서 물이 이제 멤브레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밸브를 열어서 서버치로다가 500ml를 유량을 받는 시간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요것이 이제 처음에 측정하는 초기에 측정하는 이제 TI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계속 흘려준 뒤에 보통 저희가 이제 15분 SDI 그럼 15분 후에 500ml의 휴류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 15분 후 물을 흘려준 후에 15분 후에 500ml 시료를 저희가 추가로 채취하는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록해서 이 SDI 계산은 이러한 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I 앞에 500ml를 초기에 때 하는 경우 15분 뒤에 하는 경우 그래서 그 T는 저희가 15분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 요것들 하는데 이제 15분을 했을 경우에 SDI가 너무 이제 물이 잘 안 나와가는 경우는 5분, 10분 이렇게 5분 SDI, 10분 SDI 하고 하는데 저희가 RO 쪽에서 보통 쓰는 추천하고 하는 그 SDI는 15분 SDI 5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콜로이달하고 파티클의 파울링이 일어났을 경우에 멤브레인 모듈, 그러니까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RO 멤브레인 시스템에서 그 전형적인 그 현상은 염 제거율이 아주 서서히 떨어지고 여과 수량도 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델타 P가 증가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오 파울링 쪽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대부분의 원수에는 박테리아나 조류, 곰팡이, 바이러스 이런 유기체와 같은 미생물이 포함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박테리아는 한 1마이크론 정도로 보통 추정을 합니다. 근데 농축 부분에서 RO나 나노필터 쪽 부분들에서 그 농축 부분에서 분극화라고 이러는데 그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농축이 되어 가지고 바이오필름이 형성되는 이상적인 현상을 조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쪽에서 생물학적인 그런 이런 미생물들이 있게 되면은 그 막 오염이 RO 시스템에서 자라서 RO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압 증가라든가 차압이 과하게 증가하게 되게 되면 이제 텔레스코핑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멤브레인 모듈이 이렇게 찌그러드는 현상, 그 다음에 막의 기계적 손상이라든가 후록수가 감소되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전 오염이 최근 들어서는 이게 많이 이제 문제가 돼서 전처리 과정을 상당히 지금 바이오 파울링을 이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전처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파울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슬라임이 형성되게 되면은 요 앞에 이제 옆에 멤브레인을 이렇게 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게 노랗게 이런 파랗 그런가 이런 슬라임이 형성돼 가서 약간 이끼 같은 것들이 끼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이때 염 제거율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여과 수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델타 P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일어나게 돼서 그 멤브레인 모듈 쪽에 후록스가 상당히 줄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날 때는 슬라임 오염, 그러니까 바이오 파울링 오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파울링은 보통 이런 그 시드 입자들이 그 미생물 박테리아들이 멤브레인에 이렇게 처음에 부착이 되게 되죠. 부착이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콜로니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라서 아주 그 슬라임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RO 시스템에서 미생물은
전체적인 것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스테이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뭐 첫 번, 1, 2, 3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성장은 보통 두 번째 쪽에서 많이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농축이 좀 되니까 되고, 멤브레인 표면에서는 이제 브라인 사이드 쪽에 물이 흘러가는 쪽에 메쉬가 있는데 그 메쉬 스페이스에서도 바이오 필름이 도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부적절한 바이오 사이드 작품을 적용하거나 원숭이 박테리아 영양분, DOC나 COD 이런 것들이 높게 되면은 이런 미생물이 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전처리를 해주고 바이오 사이드 작품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RO 시스템 쪽에서 바이오사이드를 이제 쓰는 경우에, 많이 쓰는 경우가 이제 보통 염소 살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염소 살균을 하는데, 염소는, 보통 그 유입구에서 연속적으로 첨가를 해서 반응 시간이 한 20에서 30분이 돼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 시간이 너무 낮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리고 잔류염소 농도가 한 0.5 ppm 정도, 우리가 수돗물 먹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크로린이 그 산화를 이제 산화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PA 멤브레인의 막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그 RO 멤브레인 들어가기 전단에서 디크로네이션, 염소 부분들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ppm의 농도 유리염소가 약 한 200에서 1000시간 정도 처리되면 막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장시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O 멤브레인 쪽에서 열화가 생기게 되면 아주 특이한 탄력률이, 그 염배제율이 아주 떨어져 버리고 플럭스가 아주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CIP를 해도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그렇게 되고는 멤브레인을 교체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RO막의 열화는 조건, 이제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류염소에 의한 이제 RO막의 열화가 있고, 그 다음에 SBS, 우리가 디크로네이션을 하기 위해서 소듐 비설파이트를 집어넣는데, 그런 경우에 카파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전이금속이 있는 경우에, 그 전이금속이 있는 상태에서 잔류염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용존산소가 많이 있게 되게 되면은 이 PA막을 손상시킬 수 있는, 그 산화를 생성시킬 수 있는 그 소디움 포설페이트가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RO막의 가수분해라는 것은 pH를 너무 높거나 낮은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정을 이제 pH 높은 세정과 높은 pH와 낮은 pH를 많이 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적인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당연하죠. 크로네이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NaOCl을 많이 집하는데, NaOCl 하게 되면 HOCl이 되고, HOCl이 OCl에 의해서 사실은 그 미생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CL2라든가 NaOCl, 뭐 HOCl, OCl 이거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프리 레지듀얼 크로네 가지고 그러니까 잔류염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크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RO나 나노막에 대해서 염소 공격에 의해서 PA막이 막 프록스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그 배제율이 이제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크로네이션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디크로네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디크로네이션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염소가 공격돼 가지고 할 때 그 열화가 되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프록스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솔트 리젝션, 염배제율이 이제 낮아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나게 됩니다. 디크로네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베이트 카본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우리가 소듐 메타비설파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소듐 메타비설파이트를 사용해서 그 물속에 있는 Cl2 이온 크로린들을, 그러니까 OCl이라든가 HOCl들을 해서 이런 그 무효화시키는 염으로 아주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디크로네이션에 사용하는 그 소듐 비설파이트 같은 경우는 그 농도에 따라 가지고 약간 수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0% SBS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그 다음에 30%는 6개월 되는데, 보통 저희가 10에서 20% 사용하게 되니까 너무 오랫동안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효과가 좀 이제 적어지는, 효율이 적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좀 아셔가지고 그 소듐 비설파이트의 메저링 탱크랑 스토리지 탱크를
설계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디크로네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미생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카트리지 필터 후단에다가 권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소듐 메타 비설파이트를 RO 전단에 주입하기 위해서는 소듐 메타 비설파이트 쪽에 있는 이 불순물이라든가 입자 성분들이 RO 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터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카트리지 필터 전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하는데 이제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디크로네이션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뒤에 이제 ORP 메탈을 가지고 많이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에서 이제 ORP 전극이 170V에서 200mV.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앞쪽에 바이오사이드를 뭐 집어넣고 이러니까 약간 찍찍해서 한 250 정도 미만, 한 200에서 250 정도 범위로 사용하시는데 보통 업체에 추천하는 것은 175에서 한 200 정도 범위를 추천합니다. 그래 미생물이 있는 그러니까 피드월에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RO 시스템에서는 미생물이 오염이 되게 되면 보통 한 일주일 내에 바이오필름이 형성될 수 있어가지고 그 플럭스도 줄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파울링에 우리가 크로네이션을 하다 보니까 멤브레인 쪽에서 그런 열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산화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비산화성 살균제를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화성 살균제와 비산화성 살균제의 부분들이 있는데 산화성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크로린 같은 경우, NaOCl 같은 경우를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 비산화성 살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근데 뭐 그 지금 DBMPA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비산화성 살균제가 공급업체에 따라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업체를 확인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비산화성 살균제를 바이오 파울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살균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이나 울트라 필트레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UF나 MF 같은 경우 중공사막 필터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막에 그 미생물을 좀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바이오 파울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 MF나 UF 막을 사용한다고 해서 전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이오 파울링을 지연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이 완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후단에 뭐 크로네이션 하고 디크로네이션 하고 또 그러면 바이오 아니면 그 비산화성 살균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MF나 UF, 카트리지 필터, 크로네이션, 디크로네이션, 액티브 카본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RO 시스템 처리 중에서 SS라든가 바이오 파울링에 대해서 관련 업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RO 시스템 전처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